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현재 마음을 추스르고 있어요. 우연히 이곳에 있는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제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용기를 내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파혼한 사유가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를 돈 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거지 취급하면서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착각한 거지만 어쨌거나 그런 남자친구에게 홀딱 깨더라고요. 뒤늦게 자신이 오해한 거라는 걸 알고는 미안하다며 파혼을 무르고 싶어 했지만 그런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하고 마음이 떠버린 상태라 파혼을 밀어붙였어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한번 상한 마음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체 어떤 착각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남자친구를 만난 건 어느 모임에서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활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인맥 넓히는 걸 무척이나 좋아해서 여러 모임 활동에 참여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친구였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재미있는 모임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저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임에 참여해 본 적 없고 낯가림이 조금 있던 터라 딱히 땡기지 않았지만 친구가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저는 낯가림이 있고 조용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남자친구는 굉장히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런 남자친구에게 이끌린 것 같아요. 저와는 다른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원래는 친구의 부탁에 못 이겨 딱 한 번만 갈 생각이었는데 자꾸만 남자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또 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 번 더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됐죠. 어쩌면 제가 먼저 남자친구를 좋아한 걸지도 모릅니다. 남자친구는 외모도 반듯하게 생겼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호감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거기다 성격도 좋으니까 모임에 있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다가갈 생각은 조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라 호감을 표시하는 게 망설여졌고 남자친구는 저 같은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좋아하는 걸로 만족해 했죠. 그런데 우연히 남자친구와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서 우리 사이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어요. 그때 진짜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처럼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자친구라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평범한 내게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저를 처음 본 그날부터 관심을 가졌고 저를 의식했대요. 물론 저보다 더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호감을 표현했지만 남자친구는 오로지 저만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적극적인 여자보다 오히려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 좋다고 했어요. 마침 그게 딱 저였고요. 결정적으로 웃는 모습이 예뻤다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긴장이 풀렸는지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저 혼자서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적극적인 표현이 싫지 않았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 그 다음부터는 쉬웠어요. 우리는 따로 만나 시간을 보냈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와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남자친구가 저보다 한 살 더 많았어요. 우리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애매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게 됐습니다. 1,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건 아닙니다. 연애한 지 6개월이 넘었을 때 서로 너무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생을 함께해도 좋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죠. 여기서 직업과 가정환경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직업은 평범했습니다. 둘 다 전문직이었지만 제가 남자친구보다 수입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가정환경도 차이가 났습니다. 남자친구네보다 우리 집이 더 잘 살았거든요. 솔직히 결혼 준비하기 전까지는 남자친구의 집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아니, 알기가 힘들었죠. 배경을 보고 만남을 시작한 게 아니고 오로지 사람 자체만 본 거라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살짝살짝 듣기로는 평범한 듯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집은 달랐어요.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돈 걱정 없이 평탄하게 자랐어요.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대단한 집안은 아닙니다.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부자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 부모님께서 능력이 좋으신 편이었어요. 엄마는 의사시고 아빠는 대기업에 다니셨고 높은 자리에 위치해 계셨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능력이 좋으셔서 가정환경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마음먹으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하고 다니는 행색이 꽤 고급스럽고 깔끔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 집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남자친구의 능력이 좋아서 본인이 번 돈으로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방문해 보니 아주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집만 살펴봐도 우리 집보다 한참 못 사는 수준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은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최고라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었는데 남자친구는 아니더라고요.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부터 방문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먼저 남자친구네 집부터 방문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시기도 했지만 오래전부터 해오던 취미 활동이 있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간 조율이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아빠의 취미 생활이에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지만 지금 말고 나중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자친구네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일남 일녀 중 장남이었고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 모두 인상이 좋고 온화한 성품인 듯 했습니다. 그냥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건데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원래 사람은 한번 겪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라 더 겪어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첫인상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아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본인들도 좋다면서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차피 한 가족들 사이인데 미리의 어머니 아버님이라고 부르라며 넉살 좋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비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언니 하면서 저를 곧잘 따랐고 어색하지 않게 친근히 대해줬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좋아서 좋은 분들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요. 남자친구네 가족들은 전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첫인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남은 건 저희 집에 인사드리는 것뿐이었는데 하필 이 시기에 회사 일로 아빠가 많이 바쁘셨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건 기본이고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도 활발하게 다니셨습니다.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은데 도무지 아빠 얼굴 볼 시간이 없으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빠가 하시는 일이 워낙 바쁘기도 했지만 일 욕심도 많고 책임감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쉬엄쉬엄 해도 되는데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바쁘게 지내시는 부모님을 어릴 때부터 봐와서 익숙한데 남자친구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해하더라고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언제 인사드리러 가면 좋을까? 아,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무래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두 분이 워낙 바쁘셔서 시간 조율이 안 되네. 거기다 아빠는 출장 중이시거든. 요즘 중요한 일을 맡고 계셔서 바쁘신 모양이야.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버님은 시간 되실 때 천천히 뵙는 걸로 하고 우선 어머님부터 뵐까? 그래도 허락은 받고 결혼 준비 시작해야 되잖아. 남자친구는 이러한 저희 집 사정을 이해해 줬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빠와 시간 조율이 어려워서 인사드리지 못하고 계속 미루게 되니까 급한 대로 엄마 먼저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바쁘신 분이지만 그래도 아빠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하자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선 엄마부터 만나 뵙고 아빠는 나중에 차차 보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병원 일로 바쁘셔서 집에서 보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병원 근처에는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와 식사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오시면 그때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인사드리기로 했죠. 남자친구는 이러한 저희 집 사정을 다 이해해 주었고 처음 본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남자친구와 만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참 싹싹하고 예의 바른 게 마음에 든다고요.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게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를 많이 사랑하고 제게 잘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아빠 역시 엄마의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보나마나 아빠도 마음에 들어 할 거라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양가 집안에 다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 기간 내내 싸운 적이 그다지 없어요. 그 이유는 늘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가 부딪힘 하나 없이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결혼 준비할 때 보면 많이들 싸운다던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결혼 준비는 순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돈과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별다른 무리 없이 준비해 나갔어요. 결혼 준비는 시작한 지 반년 정도 흐르고 상견례를 앞둔 시점에서 아빠는 오랜 시간의 출장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일이 차질이 생겨서
생각보다 늦게 입국하셨지만 어쨌거나 아빠가 돌아오셨으니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아빠는 여전히 바쁜 생활을 보내셨어요. 오죽하면 저도 아빠 얼굴을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다 하나뿐인 딸 얼굴까지 잊어버리겠어요. 대체 시간은 언제 내어주실 건데요? 한국 들어오시면 남자친구 보기로 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그 약속 지켜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에는 시간 좀 내어주세요. 식사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말이야. 그래도 이번 주말은 오전에 조금 시간이 있기는 한데 그때는 호떡을 팔아야 해서 어려울 것 같아. 호떡이요? 아빠는 제 결혼보다 그 호떡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당연히 우리 딸 결혼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출장 때문에 오랜 시간 호떡을 팔지 못했어.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약속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니? 다음에 어떻게든 시간 빼볼게. 그래도 너무 오래 미뤄져서 남자친구 보기 조금 그래요. 이러다 상견례 날에 인사드리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떠니? 너만 괜찮다면 호떡 장사할 때 그곳으로 데리고 오는 건. 같이 식사는 못하겠지만 잠깐 얼굴이라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소?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하면 되고. 아빠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리기로 한 게 언제인데 벌써 반년 넘게 지난 상황이라 남자친구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상견례 날 처음 인사드리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아빠께 말씀드렸더니 호떡 장사할 때 잠깐 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식사는 못해도 장사 마무리하고 차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렇게 인사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빠가 호떡 장사를 하신다고 하니 많이들 의아해 하실 텐데요. 아까 이야기하다가만 아빠의 중요한 취미 생활이 바로 호떡 장사입니다. 솔직히 취미라고 하기보다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일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길거리에서 호떡을 파셨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토스트나 샌드위치를 만드셨고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한 호떡을 만드셨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심지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참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빠에게 그 장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사실 아빠의 어린 시절은 참 어려웠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매일 자는 것과 먹는 것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오기도 했는데 그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준 게 호떡 장사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아빠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따뜻한 호떡을 건네주셨고 배고프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셨대요. 그 호떡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호떡처럼 호떡 장사 아저씨의 마음도 참 따뜻하셨죠. 그분 덕에 아빠는 배고픔을 이겨내고 지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난할수록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공부해서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하셨죠. 어른이 된 후에는 형편이 나아지면서 많은 것들이 좋아졌고 문득 아빠가 가진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 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하며 봉사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편히 먹고 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장사를 시작하셨죠. 그것도 호떡 장사를 말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분처럼요. 호떡 말고 다른 것들도 만들어서 파시기도 했지만 추울 때는 따뜻한 호떡만 한 게 없다면서 쌀쌀한 가을과 겨울에는 늘 호떡을 파셨어요. 그리고 판매한 돈은 전에 기부하셨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공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빠가 운영하는 호떡 가게에 노숙자분들과 불우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늘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배고픈 배를 채우곤 하셨죠. 아빠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응원의 말을 건네며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마음을 베푸셨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아빠와 만나게 되면 그때 겸사겸사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주말 오전에 호떡 장사를 하신다고 하니 그때 아빠가 왜 호떡을 파시는지 설명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주말에 잠깐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드릴 거라고만 간략하게 이야기했고, 주말이 되자 저는 남자친구와 만나서 아빠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둘은 길거리를 걷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런 곳에 아버님이 계시는 게 맞냐, 왜 여기에 계시는 거냐고 궁금해하길래 가보면 알 거라고 말만 남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아빠가 바쁘실 것 같아서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열심히 호떡을 굽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 저는 그런 아빠를 보고 큰 소리로 부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빠 역시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는 어서 오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옆에 서 있는 남자친구를 이끌고 아빠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아, 소개부터 할게요. 여기는 우리 아빠시고, 여기는 결혼할 남자친구예요. 반가워요.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내가 워낙 바빠서 이제야 보네요. 아빠는 남자친구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셨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올빠진 사람처럼 멀뚱히 서서는 아빠가 내민 손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와 아빠를 쳐다보며 무슨 상황인가? 남자친구가 왜 이러지? 의문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엄마 만날 때는 긴장한 기색 하나 없이 깍듯하게 인사하고 서글서글하게 행동했었는데 우리 아빠한테는 왜 이렇게 얼어있는 거지? 이상했어요.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아빠가 어려워서 긴장한 건가 싶은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괜찮냐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아빠의 손을 무한하게 내버려 둔 채 피식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아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내민 손을 거두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내 정신 좀 봐. 아무리 급해도 천만남인데 급해서 그만 장갑 낀 채 악수를 청했네. 기름도 묻고 해서 악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이거 받아요. 방금 막 구운 건데 따뜻하니 맛이 좋을 거예요. 아빠는 노릇하게 잘 구워진 호떡을 하나 집어들고 남자친구에게 건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아빠의 손을 조용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호떡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호떡을 그대로 땅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빠와 저는 남자친구를 쳐다봤고 남자친구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저와 아빠를 한 번씩 살펴보더니 그대로 발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아빠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호떡을 집어들고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아빠와 눈을 마주쳤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해가 안 돼서 우선 남자친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성큼성큼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급히 붙잡으며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러냐고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대뜸 제게 파혼하자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하자니? 몰라서 물어? 너한테 감쪽같이 속았잖아. 네가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어. 너 때문에 그동안 시간 낭비, 돈 낭비한 것만 생각하면 열받아서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네가 다 보상해. 속이긴 뭘 속여. 내가 언제 속였다고 그래.
나는 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그 전에 아빠한테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우리 아빠가 뭐 어쨌다고? 와, 얘 진짜 웃기네.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모르겠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이랑 말투. 어이가 없다. 피해 당한 건 나야. 어디서 네가 피해자인 척 굴어? 넌 그동안 네 집안, 네 부모의 배경 모든 걸 속였잖아. 네 아빠가 대기업 다닌다고? 웃기지 마.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호떡이나 팔고 있냐? 네 엄마가 의사라는 것도 거짓말이지? 잘 사는 줄 알고 결혼하려고 한 건데 제대로 똥 밟을 뻔했네. 어쩐지 집에 안 들여가고 밖에서 보자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계속 얼굴 안 보여주고 시간 질질 끌 때부터 예감이 별로 안 좋았거든? 그런데 역시나는 역시나네. 넌 그동안 날 속였어! 그런데도 내가 네 아빠한테 예의 차리기를 바라냐?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제 머릿속은 어지러워졌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단단히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닌 내 배경에 혹해서 결혼하려고 한 거구나. 그 숨은 속내를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실망한 건 실망한 거고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으니 바로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또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대화가 필요했어요. 우선 남자친구에게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제 말을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본인을 속이려고 거짓말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거라니까. 다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봐. 필요 없어! 나를 또 속이려 두려고? 네가 아무리 뭐라고 변명해봤자 나 절대 안 속아. 그러니까 헛수고 그만하고 네 갈 길 가라. 너는 내 짝으로 어울리지 않아. 어디 돈 없는 사기꾼 주제 어딜 넘봐? 아, 결혼 한번 잘해서 팔자나 고쳐보려고 했더니 똥이나 밟고 재수 없으려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두 귀를 닫고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정하게 제 손까지 뿌리치고는 그대로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멀어져가는 남자친구의 차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자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는 아빠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는 물음에 울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나와 결혼하려고 한 남자친구. 그 사람에게 사랑이란 감정 따위는 그저 출세를 이용한 도구일 뿐이었고 저는 그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걸 절실히 깨닫고도 마음은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어요.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마음 정리가 한결 쉬워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렵게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부모님도 저와 같이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본인 때문에 이 결혼이 깨진 것 같아서 내심 미안해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인간과 결혼하는 것보다 알고 파혼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만 그래도 안 겪어도 될 상처를 겪게 한 것 같아서 속상하신 듯 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하시니까 힘든 티를 낼 수도 없었고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굴었습니다. 그런 인간 때문에 아빠가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 앞에서는 차라리 잘 됐다. 결혼 전에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냐. 아빠 덕에 사람 하나 제대로 걸렀다면서 태연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아픔에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생각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잘 안 넘어갔어요. 마치 제 스스로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펑펑 울다가
하루는 그런 못된 놈이 다 했냐며 펑펑 울었어요. 혼자 그리워하고 울고 아주 쌩 난리 쳤죠.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문자 한 통을 보냈더라고요. 다름 아닌 식장과 여러 가지 위약금 내역이었습니다. 저한테 속아서 파혼하는 거니까 저더러 다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에 허망스러워서 한동안 어리 빠진 채로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나쁜 놈이란 걸 인지하면서도 마음은 원하는 대로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네,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별의 아픔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며 아픔을 삼킬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때문에 귀한 내 시간과 마음을 갉아먹게 둘 수는 없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처절하게 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보다 제 자신을 사랑한 마음이 더 크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기운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혹시 내일 모레 시간 괜찮니? 괜찮다면 낮에 좀 봤으면 싶구나. 뭐래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아무래도 상처난 네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빠는 대뜸 낮에 시간을 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날 와서 보면 안다고 제게 꼭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파혼당하고 상처난 제 마음을 돌보고자 남은 연차 다 끌어써서 쉬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저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제약이 없던 저는 알겠다며 아빠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무슨 일로 저러시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게 좋은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날이 되자 저는 예정대로 아빠가 알려주신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한 카페였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아빠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커피를 주문해서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고 문에 매달린 종소리에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냐고요? 바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애써 열심히 잊어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못 본 척 무시하고 싶었는데 우리 둘이 눈이 딱 마주치면서 남자친구 역시 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굳이 제게 와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짜증나는 건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살짝 들떠있는 긴장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치니까 단번에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마치 봐서는 안 될 거라도 본 것처럼요. 그게 너무도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할 사람은 되레난데 전 남자친구가 그런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니까 짜증이 확 일어났어요. 상종하기 싫었지만 어슬렁거리며 제게 와서는 여긴 왜 왔냐고 시비 아닌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뭐냐? 여긴 뭐하러 왔냐? 설마 내가 여기로 올 줄 알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런 거 아니니까 가줄래? 에이,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찌질하게 매달릴 줄 알았는데 잠잠해서 이상하다 싶었어. 역시 나 못 잊어서 이렇게 붙잡아 보려고 이러는 거 맞지? 그래서 몰래 다 미행하고 따라다닌 거 아니야? 착각은 네 자유인데 되지도 않은 소설은 혼자 써. 나까지 알게 하지 말고. 곧 있으면 우리 아빠 오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볼일 보고 나가. 괜히 너랑 얽혀서 아빠 마음 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카페 호떡 장수가 웬 말이야. 네 아빠가 여길 왜 와? 열심히 호떡이나 팔아야지.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나보러 온 거 맞으면서 꼴에 아닌 척 자존심 부리기는. 네가 지금 한가하게 커피나 마실 때냐? 내가 보내준 위약금 내역 확인했지? 그거나 빨리 처리해. 나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 전 남자친구는 제게 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럽고 역겨운 냄새만 풍겨대는 인간을 상대해봤자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 가볍게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는 저를 자꾸만 툭툭 건드려댔어요. 솔직히 위약금 내역서를 확인하고 어이없어서 바로 전화 걸어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내냐?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가 일어난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뭐하러 그런 인간에게 감정 쏟냐고 그냥 변호사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보니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말 섞으면 괜히 감정만 더 상할 것 같고 제 귀한 시간을 더 이상 그 인간에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변호사에게 맡길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중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톡톡 건드려대니까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전 남자친구를 쏘아보며 내가 그걸 왜 내냐고,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너 같은 거랑 결혼하려고 한 내 잘못도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은 너한테 있으니 죽어도 못 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곧 내 변호사가 연락할 테니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얄밉게 코웃음 치면서 네가 무슨 변호사냐고 꼴에 있는 척 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없이 살면서 그렇게 있는 척하면 사는 게 좀 나아지냐고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진짜 상대하기 싫었는데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으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일어서면 뭐 어쩔 거냐고 우스댔고 어이없다는 웃음을 짓더니 인심이라는 듯 좋게 말할 때 위약금 처리하라면서 제 어깨를 2번이나 툭툭 밀었어요. 그러고는 마저 조용히 커피나 마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허세 같은 거 못 떨게 확실히 밟아놓고 싶지만 마침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서 그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되게 중요한 미팅하러 온 거거든? 진짜 경고하는데 그냥 조용히 있어. 꼭 성공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기회니까 방해할 생각 마라. 그냥 잠자코 커피 마시면서 위약금이나 처리해. 짜증나게 전화 오게 하지 말고. 제 할 말만 떠들어대더니 휙 하고 저를 지나쳐 다른 쪽에 있는 자리에 앉아 넥타이를 고쳐매고 온 매무새를 만지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뭔가 긴장한 표정이 드러나길래 누구를 만나길래 저러지. 어디 돈 많은 여자라도 만나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문을 열고 익숙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아빠였어요.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다가갔고 다른 카페로 가자고 했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그 인간을 보고 마음이 안 좋으실까 봐 걱정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손을 쓰기도 전에 아빠는 그 인간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놈 역시 아빠를 알아보고는 기분 나쁘게 비웃으며 다 들리게 아빠를 조롱했습니다. 호떡 장수가 호떡 안 팔고 여기는 어쩐일이야? 웬일 옷도 쫙 빼입고 열심히 호떡 팔아서 옷 한 벌 장만했나 보네. 그 말을 들은 아빠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 남자친구를 향해서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빠의 표정을 보니 화를 참지 못하고 전 남자친구와 한바탕 할 분위기였어요. 저런 놈 때문에 괜한 일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빠를 뜯어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놈 앞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놈은 뭐냐는 시선으로 삐딱하게 앉아서 건방진 시선으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아빠는 재킷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도 되겠나? 오늘 이 자리가 자네에게 꽤 중요할 텐데. 아빠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살펴봤고, 전 남자친구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더니 아빠가 내려놓은 명함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이 커지면서 자세를 고쳐 앉고 두 손으로 명함을 들어 확인하더니 아빠와 명함을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더군요. 이, 이게 왜, 호떡장수가 왜? 유감스럽게도 나는 호떡장수가 아니네. 오늘 자네랑 만나기로 한 거래처 사람이지. 그것도 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왜? 그럴 리가 없어. 호떡장수가 어떻게? 뭐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또 나 속이려고 수수른 거지? 야, 이거 진짜 지독하네. 두 부녀가 아주 대단해. 그 명함을 보고도 못 믿겠나? 그럼 이건 어떤가? 아빠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전 남자친구에게 건넸고,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한 남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쩍 벌리며 아빠를 쳐다봤어요. 대충 살펴보니 계약서 같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하청을 맡길 회사를 알아보던 중 남자친구를 발견하게 됐고, 거래를 미끼로 끌어내서 제대로 한 방 먹일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네 회사는 아빠가 다니는 회사와 꼭 계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 중요한 임무를 남자친구에게 맡겼던 거죠. 그걸 성사하면 승진은 물론이고 앞으로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듯 했습니다. 원래 거래처 일은 굳이 아빠가 하지 않아도 됐지만 전 남자친구를 상대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대요. 널린 게 회사인데 거래처는 다른 곳에 두면 되고, 아빠의 지위를 이용해 전 남자친구를 한 방 먹이고 확실한 참교육으로 주제 파악시켜줄 요량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거였습니다. 아빠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바쁘신 몸이니 서둘러 일 이야기나 하라고 했죠.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자세를 고쳐 앉아 준비한 서류를 꺼내서 아빠에게 보여드리며 계약 사항에 관해 설명하는 듯 했으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황해서인지 어버버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모양새가 못마땅하다는 듯 날카로운 눈매로 남자친구를 쏘아보더니 설명 하나 매끄럽게 못하는데 뭘 믿고 계약하겠냐면서 이 회사 아니어도 계약하고 싶다는 회사는 줄 서 있으니 오늘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말에 남자친구는 다급하게 일어나 아빠를 붙잡으며 죄송하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가시면 본인은 회사에서 바로 모가지라면서 애원했습니다. 아빠가 조금의 동요도 하지 않자 카페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정했습니다. 오만하게 굴던 행동은 어디 가고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동안 뭐하러 마음고생했나 싶고, 찌질한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남은 정이 싹 달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했는지 아빠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면서 애원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폭격과도 같은 말을 내뱉으며 제대로 참교육하셨습니다. 자네처럼 허영심에 찌들어서 돈만 밝히는 사람에게 무슨 기회를 또 줘야 하지? 나는 말일세.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도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기회를 줬네.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자네야. 인성도 예의도 뭣도 없는 사람이 일은 잘하겠는가? 사람은 말이야, 능력이 없으면 그만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하네. 그런데 그마저도 없다면 겸손이라도 해야지. 겸손하지 못할 거면 눈치라도 있던가. 진작 알아봤지만 자네는 보는 눈이 영광이야. 그러니 어리석게 내 딸을 놓치고 파혼이나 하지. 호떡 장사한다고 내가 호떡 장수인 줄 알았겠지만 틀렸어.
난 자네가 올려다보지도 못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네. 이제 좀 알겠나?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아빠는 이런 사람에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없다면서 보나마나 엉망이 있게 뻔하다고 더 이상 할 말 없다면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별 볼 일 없는 놈 있는데 도움 좀 됐냐고 물으셨고 귀한 내 딸 무시한 대가가 어떤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돈이나 밝히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라시면서 볼일 끝났으니 그만하자고 나가자고 하셨어요. 마침 식사 시간이니 맛있는 걸 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아빠와 함께 카페를 나왔고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는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저희를 졸졸 뒤따라 나왔지만 아빠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한 방에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깨갱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빠의 도움 덕에 확실히 남자친구를 잇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저는 남아있던 조금의 마음도 다 훌훌 털어내면서 변호사를 통해 청구할 돈을 남자친구에게 요구했습니다. 파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있으니 모든 위약금과 보상은 제 몫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했어요. 그러자 한 번은 술을 진탕 먹고 찾아와서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를 내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본인이 어떻게 감당하냐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상대 안 하려고 무시하자 갑자기 또 무릎을 꿇더니 그러면 아빠한테 잘 말해서 저번에 못한 계약이라도 성사되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날 일 때문에 회사에서 본인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했고 제대로 눈 밖에 나서 잘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차하면 쫓겨날 상황이라 갚을 능력이 없다. 이 돈은 대신 해결해 주던지 아니면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힘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울면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해줘야 본인도 어떻게 살아갈 힘이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할 바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너 혼자 오해해서 북치고 장구쳐서 생긴 일을 왜 내가 수습해줘야 하냐. 네가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고 모든 책임은 다 네가 져야 할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만약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이보다 더 매운맛을 보여줄 거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기는 했는지 엄청나게 좌절하면서 질질 짜는데 그 모습이 펑 마음에 들었어요. 저런 놈 때문에 상처받아서 운 게 억울했는데 지은 죄만큼 벌 받는 남편의 결말을 보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물어야 할 돈은 나눠서 해결하는 듯 했습니다. 회사 일은 알고 싶지 않아서 굳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빠한테 언뜻 듣기로는 해고 처리당해서 퇴직금은 근근히 생활하며 이직 준비에 힘쓰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아빠의 인맥이 힘을 발휘한 거겠죠. 저런 놈은 멀쩡한 회사도 망하게 할 놈이라고 괜히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직원들에게 민폐만 끼칠 거라면서 아예 싹을 잘라놓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 하나면 진짜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혹독하게 혼내시거든요. 아빠의 참교육에 저는 마음의 상처를 빠르게 씻을 수 있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놈이 울고 제가 웃을 때네요. 앞으로 보란 듯이 더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